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직전이고 전 세계가 한국의 기름 탱크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이 위험한 중동의 시커먼 기름만 한국이 유독 고집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좋은 기름을 팔겠다고 트럼프가 직접 압박해도 한국은 꿈쩍도 하지 않죠. 남들 눈엔 분명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뜯어보면 이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소름 돋는 천재적 역발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완벽한 비밀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직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이 좁은 바닷길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에서 40%가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쓰는 기름의 3분의 1이 이 좁은 목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 경제의 경동맥,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가장 굵은 혈관이죠. 이 경동맥이 꽉 막힌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자 중에서 가장 상태가 위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100방울 중에 95방울이 이 한 길을 통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 가운데 12%가 한국 몫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옆 나라 일본의 전략 비축유는 약 251치입니다. 한국은 수치상으로 208일치라고 발표합니다. 숫자만 보면 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수치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인데 이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68일입니다. 석 달도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이미 현실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나프타는 우리가 입는 옷, 쓰는 플라스틱, 반도체 공정의 뿌리가 되는 원료입니다. 그런 나프타의 수출을 정부가 틀어막았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항공유 대란 우려입니다. 호르무즈가 조금만 더 조여지면 해외여행 성수기에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봉쇄라는 뉴스는 저 멀리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주유소 가격표, 마트 물가, 여름 휴가 비행기표, 그리고 내 월급 명세서까지 전부 이 좁은 해협 하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위험할 거면 왜 이 시커먼 중동 기름만 고집했을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산 깨끗한 기름을 사라. 미국이 깨끗한 기름을 팔겠다고 줄을 서는데 왜 한국은 미치지 않고서야 중동 저진류만 고집할까요? 여기서 모두가 놓친 첫 번째 팩트를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포 한복판에서 전 세계 석유업계는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좋은 기름을 사라고 줄을 서는데 한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하다는 중동의 시커먼 기름만 꾸역꾸역 실어 나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미국 기름은 깨끗합니다. 한국 기름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저 좋은 기름을 놔두고 있을까요? 여기서 모두가 놓친 첫 번째 팩트를 공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미국 기름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못 사는 겁니다. 먼저 기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을 우리는 WTI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른바 경질료입니다. 색도 맑고 황함량도 낮고 정제하기도 쉽습니다. 말 그대로 샐러드처럼 깔끔한 원재료죠. 반대로 중동에서 나오는 두바이유는 중질료입니다. 끈적하고 무겁고 황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매운탕 밑국물처럼 시커멓고 탁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은 이 시커먼 매운탕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질류만 삼킬 수 있게 설계된 특수 위장을 가진 공장인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운탕 전문 식당에 갑자기 샐러드 재료만 잔뜩 들어오는 겁니다. 주방장이 당황하겠죠.
도구도 레시피도 안 맞습니다. 억지로 만들면 맛도 안 나고 재료도 남아돕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한국 정유 설비에 미국 경질유만 집어넣으면 항공유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항공유는 한국이 세계 1등으로 수출하는 효자 품목입니다. 그 효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추장 전용 공장에 우유만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자, 설비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장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물류입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기름을 싣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닷새입니다. 길어야 25일 안쪽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어떨까요? 무려 45일에서 60일입니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조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초대형 유조선을 VLCC라고 부릅니다. 한 건에 기름 200만 배럴을 실어 나르는 바다 위의 거대한 화물 열차입니다. 문제는 이 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주요 항구에도 수심이 모자라서 진입을 못합니다. 바다의 거대한 화물 열차가 정작 미국 항구에 닿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작은 배 여러 척에 나눠 실어야 합니다. 한 번에 가던 걸 10번에 쪼개서 가야 하는 거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등합니다. 운반비가 치솟습니다. 그나마도 희망봉을 빙 돌아가야 하니까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기름값이 아무리 싸도 물류비에서 다 까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순간 2026년 3월과 4월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원유를 파나마 운하로 긴급히 들여오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소형선에 나눠 싣고 웃돈까지 얹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상시라서 억지로 돌리는 거지 평상시엔 현실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팩트입니다. 한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에 겨우 0.2%였습니다.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16.4%까지 올라왔습니다. 8년 만에 80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기름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늘리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물리적 한계입니다. 설비와 물류가 허락하는 최대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좋은 기름을 팔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도 한국이 하루아침에 중동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끊는 순간 공장이 멈추고 항공유가 안 나오고 단가는 폭등합니다. 여기서 언론이 숨겨온 진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럴당 4달러입니다. 중동 중진류가 미국 경진류보다 배럴당 평균 4달러쯤 쌉니다. 작은 숫자 같죠? 그런데 이걸 하루 처리량과 곱하고 다시 1년 365일을 곱하면 상상 이상의 금액이 터져 나옵니다. 단순히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중동 저진류를 고집하는 순간 우리 주머니에 매년 6조 원이 꽂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비가 중동 중진류에 맞춰져 있고 미국산은 뱃길이 너무 멀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중동걸 쓴다는 말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한국이 중동 저진류를 고집하는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머니에 매년 수조 원을 꽂아넣고 있는 정밀하게 설계된 돈벌이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숫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럴당 4달러의 비밀 기억나시죠? 중동 두바이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WTI보다 배럴당 평균 4달러가량 쌉니다. 아시아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미국 경진류보다 계속 싸게 거래되는 구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온 간격입니다. 그럼 이 4달러를 어디에 곱해야 할까요? 한국이 하루에 처리하는 원유가 약 300만 배럴입니다. 수입 기준으로는 하루 280만 배럴 수준이고 정제 처리량 기준으로는 300만 배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걸 1년 365일 내내 돌립니다. 정유 공장이라는 건 한 번 불을 붙이면 쉽게 끄지 못하는 거대한 압력솥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 곱해볼게요. 배럴당 4달러 곱하기 하루 300만 배럴. 이게 하루에 12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365일을 곱하면요.
연간 약 43억 8천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매년 6조 원 안팎의 원가 절감 효과가 튀어나옵니다. 한국이 미국 기름 대신 중동 기름을 선택하는 그 한 번의 구매 결정만으로 매년 6조 원이 덜 나가는 겁니다. 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대한민국 1년 예산 중 웬만한 정부 부처 예산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걸 그냥 원유 종류를 잘 골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마다 아낍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동의 시커먼 중질유에는 남들이 싫어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제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휘발유 같은 가벼운 기름만 원하는 나라들은 이 찌꺼기를 처치곤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싸게 팝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버려지던 찌꺼기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가장 맛있는 국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남들이 잘 안 쓰는 뼈다귀, 비계, 짜투리 고기, 그 투박한 재료에서 깊은 육수가 나옵니다. 원유도 똑같습니다. 중질유에서 나오는 그 진한 찌꺼기가 사실은 제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와 벙커유의 원재료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포장재,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찌꺼기에서 시작됩니다. 즉, 한국 정유공장은 남들이 싸게 버리다시피 파는 원료를 사와서 가장 비싼 완제품을 뽑아내는 구조로 돈을 두 번 법니다. 원가에서 한 번, 부가가치에서 또 한 번. 이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대반전의 밑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사들은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유 4사,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오일입니다. 2024년 이 네 곳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71%가량 줄어든 수치였죠.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바로 흑자로 돌아섰고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11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통상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수치가 배럴당 4에서 5달러인데 그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세계 경기가 꺾이면 잠깐상 적자를 보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4달러의 원가 이점과 찌꺼기를 고부가 가치로 바꿔 파는 기술, 이 두 개의 엔진이 받치고 있으니 시장이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커먼 찌꺼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으로 바꿔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글로벌 석유업계가 한국을 보고 땅 위의 유전이라 부르며 경악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대반전이 터집니다. 지금 세계 석유업계가 한국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땅 위의 유전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를 두고 정작 산유국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붙인 이름이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하루 336만 배럴, 세계 5위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땅덩어리 작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유를 매일 요리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일 공장 기록입니다. 울산에 있는 SK에너지 공장 하나가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공장 하나가요. 이 규모는 설비 기준으로 세계 2, 3위권이고 실제 돌아가는 가동률로 따지면 단일 공장 세계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울산 앞바다 한 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마법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제 능력이 크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한국이 이 중동 저질유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마법의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정유사가 중동에서 원유 100만 원어치를 사옵니다. 그럼 이걸 휘발유와 항공유, 나프타 같은 제품으로 정제해서 다시 팝니다. 그런데 얼마에 팔까요? 100만 원짜리 원유에 무려 60만 원의 부가가치를 얹어서 다른 나라에 배팝니다. 100만 원 들여와서 160만 원어치로 만들어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왜 미친 수치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마진을 뽑아내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원유계의 삼성급 셰프인 거예요.
남들이 값싸다고 거들떠도 안 보는 재료, 심지어 저진류라고 무시당하던 시커먼 중진류를 가져와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으로 바꿔내놓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가 사실은 황금이었던 거죠. 그럼 이 기름들이 다 어디로 팔릴까요? 여기서 또 한 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항공유, 비행기 연료입니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항공유를 1,080만 톤, 금액으로는 약 110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세계 항공유 수출 점유율이 무려 29%, 세계 1위입니다. 지구상 모든 비행기가 쓰는 기름 10방울 중 3방울은 한국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짜릿한 반전이 나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한국 항공유 수출의 약 38%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이 정작 비행기 띄울 기름은 한국에서 사다 씁니다. 원유를 직접 뽑아내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한테 고개 숙이고 항공유를 사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기름 사라고 압박하는 바로 그 나라가 정작 자기네 하늘을 띄울 기름은 한국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항공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아 석유 거래의 심장이라는 싱가포르 들어보셨죠? 전 세계 정유사들이 기름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석유 제품 수출의 약 11%, 2023년 기준으로 약 56억 달러어치가 이 싱가포르로 흘러갑니다. 세계 석유 허브가 한국산 기름을 받아서 자기네 시장에 다시 푸는 구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거래소가 한국 기름을 사다가 중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친 결과가 2023년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석유 제품 수출액 연간 5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 넘어갑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을 먹여 살리는 세 번째 효자 품목이에요. 반도체 바로 옆자리에 기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을 파면 기름 대신 흙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만들어서 산유국한테까지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한테도, 싱가포르 석유 허브한테도 팔고 있어요. 이래서 별명이 땅 위의 유전인 겁니다. 진짜 유전은 땅 밑에 있지만 한국의 유전은 울산과 여수의 정유공장 그 자체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만들어 파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중동 저진류를 고집한다고 놀림받던 그 선택이 사실은 세계 5위 정제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겁니다. 저진류니까 싸게 사고 그걸 남들보다 더 정밀하게 요리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값에 다시 팔아치우는 완벽한 순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60년 가까이 한국이 한 땀 한 땀 설계해온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기름값 빼면 내 일상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손에 쥐었던 플라스틱 컵, 지금 입고 있는 그 합성 섬유 옷, 출근길에 몰았던 자동차 시트와 범퍼,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전부 그 저진류라고 무시당하던 중동 시커먼 기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지금 한국 제조업 전체가 왜 호르무즈 하나에 이렇게 떨고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그 실체를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쓴 플라스틱 컵, 입은 합성 섬유 옷, 운전한 자동차,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게 사실은 한국이 고집한 그 시커먼 중동 저진류에서 시작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하루만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우리 일상이 얼마나 흔들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 연결고리의 한가운데에 나프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중간 제품입니다. 이게 석유화학 공장에 들어가면 에틸렌이 되고, 에틸렌이 플라스틱이 되고, 플라스틱이 포장재가 되고, 포장재가 합성 섬유 옷이 됩니다.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나프타는 한국 제조업의 쌀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듯이 나프타가 멈추면 공장이 멈춥니다.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약 10%, 수출의 약 5%를 차지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한국 공장 10개 중 하나는 이 나프타 흐름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 나프타의 77%가 중동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제조업의 쌀독이 바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한국 정부는 칼을 뽑았습니다.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들어올 길이 좁아지니 일단 국내에 있는 재고부터 지키겠다는 결정입니다. 제조업의 경동맥을 지키기 위한 응급 조치였습니다. 재고가 고작 2주치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는 밖으로 내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산 원유를 더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2025년 7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이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LNG, LPG, 원유까지 포함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장기 계약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 LNG를 더 사려고 해도 이미 20년짜리 계약들이 꽉 차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2028년부터 미국산 LNG 330만 톤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계약하긴 했지만 1,000억 달러 약속을 채우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2016년 0.2%에서 2024년 16.4%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 2에서 말씀드린 설비 물류 벽이 있어서 단숨에 중동산을 전부 대체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용히 다가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SAF,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요구받고 있고 앞으로 일반 항공유만으로는 수출 1위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SK에너지가 2024년 9월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긴 했지만 정책, 기술, 시장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아직 뒤처진 상태입니다. 한국이 지금 쥐고 있는 29%의 항공유 점유율, 이걸 지키려면 SAF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 잘한다고 내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멀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 에너지 지도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중동입니다. 원유의 71.5%가 여기서 옵니다. 폐는 미국입니다. LNG와 경질유를 통해 숨을 불어넣습니다. 간은 싱가포르입니다. 완성된 석유 제품을 실어보내고 다시 받아오는 아시아의 허브입니다. 이 세 장기가 각자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잠시 흔들려도 나머지 둘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느 하나에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다. 중동에 전부 걸면 호르무즈에 발이 묶입니다. 미국에 전부 걸면 60일짜리 운송거리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을 심장으로 두고 미국을 폐로 열어두고 싱가포르를 간으로 쓰는 이 복잡한 지도를 60년간 정밀하게 그려온 겁니다. 이 지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협상과 설비 투자, 그리고 시행착오 위에 쌓아올린 결과물입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산 저질유, 아니 미국산 경질유를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설비와 물류, 외교와 환경이라는 이 복잡한 게임판 위에서 가장 수익이 나는 조합을 매일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지금 당신 손에 들린 플라스틱 컵이고 입고 있는 옷이고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빠르게 되감아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내 기름값과 월급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봤습니다. 파트 2에서는 미국 좋은 기름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현실, 경질유와 중질유의 차이와 물류 장벽을 확인했습니다. 파트 3에서는 배럴당 4달러 차이에 하루 300만 배럴을 곱하면 연간 6조 원이 한국 주머니로 꽂히는 계산을 함께 두드려봤습니다. 파트 4에서는 세계 5위 정제능력, 항공유 수출 1위, 연 522억 달러라는 석유 제품 제국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내 일상과 한국 제조업의 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그 역발상은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60년간 정밀하게 설계해온 에너지 전략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뚫리든 막히든 당신의 월급과 밥상은 이 설계도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에너지 안보의 다음 시나리오, 나프타 이후 한국 제조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너머 한국이 그리고 있는 다음 설계도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